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조용히 안 할래? 뭔 뱀을 타! 우리 동네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 동네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이 초등학생들 학교 시간이야.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막 집에 가고 우리 집이 초등학교 우리 아파트가 있고 옆에 동아청솔 아파트가 있어. 그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 작은 사거리가. 그리고 사거리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야. 그런데 이 밴이 하필이면 이 길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안 들어오고 초등학생들이 밴을 타고 막 밴을 따라서 막 뛰어온 거야. 그래서 몇 명이 막 우리 집 아파트 라인까지 막 따라 들어왔어. 줄줄줄줄. 그러면서 막 우리 24층 꼬마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망치 부인이죠? 이러는 거야. 나 아니? 했더니 안 되는 거야. 2달 전부터 봤대. 근데 어떻게 인사할 생각을 했을까? 저거 차 보고 인사했다고. 아유, 이게 저기 눈썹이 막 어긋났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지금 막 우리 밴을 보고 아프리카 밴을 보고서 이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따라 들어왔고 누구냐 막. 근데 애들이 많이 실망한 표정이었어. 뭐 이렇게 초절정 미녀 같을 줄 알았는데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타고 내리니까 애들이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가버렸어. 근데 좌우지간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와서 좀 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아프리카가 나 때문에 탄압을 받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방송을 그만하라고 나한테 설득을 하려나 보다. 그 이제 마음을 쫙 먹고 있었어. 근데 아침에 뱀을 보낸대. 뱀을 왜 보내? 그러니까 뭐 가령 시골에서 누가 잡은 뱀을 보낸다 그러면 뭐 술이라도 담궈서 보내든가. 뱀을 보내서 어쩌라는 말이야 했더니 그게 밴을 보낸다는 얘기에서 밴. 왜 그 연예인 타는 그거 있잖아. 왜 큰 차. 그래서 그걸 왜 보내나 했는데 하여튼 그걸 딱 그 저기 여직원이 하고 문까지 열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갔어. 시내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했는데 대박.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구 방송을 보고 빠기친 거야. 대구 방송을 보고 이제 빠기친 거지.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아프리카 BJ들이 대학에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지역에 생방송을 하러 가면 밴을 지원한다는 공지를 여러 차례 올렸대. 근데 나한테 따로 안 가르쳐주고, 왜냐면 어느 BJ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게 이제 베스트 BJ 공지사항으로 몇 번을 알려준 거야. 근데 나는 베스트 BJ 그 게시판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게 내가 그냥 안 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제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나처럼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가면 방송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지역에서 집회 신청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고, 그리고 이 밴이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도 방송 차량이라서 아무데나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방송하면 뒤에 아프리카 밴이 딱 서서 자기네들은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고, 나한테는 음향 장비랑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모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지역 순회를 다니면서 막 배낭을 태산처럼 쥐고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막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걸 보면서 도저히 못 견딘 거지.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막 그 집회 신청한 데가 어디야? 그리고 소리가 안 나. 4시간째 세팅 중. 그런데다 이제 경희대도 내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갈까?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연락을 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연락을 해서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왜 베스트 BJ 게시판을 안 봤냐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오늘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면 미국 방송을 미국에서 생방송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없냐.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면 그게 T1이라는 프로인데, 아니 그 케이블인데 그게 2시간에 70만 원이래. 2시간에 70만 원짜리 T1을 깔고 방송을 한다는 건 너무 낭비잖아. 7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T1이라는 건 동시에 수백 대가 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을 만큼의 산업용 케이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T1을 연결해서 쓰는 건 너무 낭비고. 근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거기서 생방송을 한다고 그래도 유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방송을 해도 그게 재방송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프리카가 그냥 모바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예, 그냥 아이폰을 가져가서 방송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고. 그냥 가서 방송만 하면 되게. 이게 왜냐하면 아프리카 BJ 중에 미국에서 순회 강연이 나온 첫 번째 BJ라서, 예, 첫 번째 BJ라서 내 아이폰만 갖고 가서 방송하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미국에는 밴은 안 되잖아. 왜냐면 밴을 타고 이동하면 보름 안에 못 돌아와.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밴은 안 되고 대신에 6개 그 도시에다가 아프리카에서 프랜카드를 각각 제작을 해서 페덱스로 전부 보내주겠대. 그러니까 받는 사람 주소만 알려주면 거기로 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6개 도시로 다 쏴주겠다는 거야. 난 하나만 만들어줘도 들고 갈 수 있는데 무거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나를 정말로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변함없이 방송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 진짜 감사한 마음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대구에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검색해주세요. 이 표현을 우연히 했잖아. 근데 이 아프리카 측에서도 내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런 멘트를 쳐줬다면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대전에서 내가 방송할 때, 대전역에서 방송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랑 업무 협조를 했으면 대전 KTX에다가 허락을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차를 밴으로 날 데려가서 거기 딱 뒤에다 세워놓고 그걸 배경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전혀 몰랐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아프리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BJ가 나가서 고생하면서 아프리카 홍보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언제든지 아이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 내용을 아프리카에서 받아서 재방송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는 나의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도 홍보가 되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 순회 갈 때 미리 연락만 해주면, 미리 지역 순회 일정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으면 맞춰주겠다고. 이 맞춰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이외에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송이 있어. 내가 이제 내년에는 방송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게 지금 준비 중이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송의 형식이 그게 준비 중이래.
어. 그래서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 공지를 할게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더 웃긴 거, 올해는 저기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야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우, 제가 미국 가는 일정 때문에요. 그랬더니, 23일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프리카 시상식의 일정이 23일이래. 어. 그러면 내가 18일 날 돌아와서, 그리고 23일 날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번 시상식에는 우리 열심히 해서 이 1000명방에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어? 1000명방 도전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리고 나 경희대 갈 때, 내 월요일 날 경희대 가잖아. 자기네들이 안 가르쳐주면 또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막 경희대까지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부른 거야. 벤 타고 가라고. 어. 그래서 경희대 가는 날 벤이 와서 나를 싣고 경희대에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올 때 그 벤으로 나를 데려온다고. 어. 예,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예, 예. 그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경희대 젊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강의를 하러 가니까, 아프리카 BJ가 여기 경희대 강의하러 왔다. 그게 아프리카에도 일종의 홍보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 BJ가 경희대에 강의하러 왔다. 어.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나한테 벤을 이렇게 대주시겠다고. 내가 진짜, 어. 무슨 등파인 드레스를 왜 입어? 한복 바지 입고 간다니까. 응. 추워, 추워. 내가 애기 낳고 몸에 냉이 들어서, 등파인 드레스 입으면 추워. 어이, 정신없는 것들아. 어디다 대고 등파인 드레스를 입으래. 어. 내가 이제, 뭐야, 한여름 지나면 수면 양말 2겹 신는데, 내가 등파인 드레스 입고, 그 위에다가 파카 입고, 그리고 수면 양말 2개 신고, 그리고 가면 좋겠냐? 이 왼수들아? 응. 아이, 정신없는 것들이 진짜 약 올리고 지랄이야. 어. 아이,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경희대를 갈 건데, 경희대 갈 때는, 한복 바지 입고 갈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는 수업이 되게 수강생이 적은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희대 강의는 그게 이제 역사 개론 수업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1학년 전공 필수인 거야. 그래가지고 수강생이 6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은 1학년이고 2, 3, 4학년이 골고루 수업을 듣는다는 거야. 전공 필수 수업이니까 이제 65명이 다 오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그날은 오픈 수업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과의 친구들이나 뭐 타학교 친구들도 데려와도 된다 그랬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오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한 4-5분은 쓱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나 오늘 쫓아내는 줄 알았다고, 나 쫓아내려고 부른 줄 알았다 했더니 아니라고. 아프리카에서는 망치 부인을 아주 소중한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대. 그리고 이제 왜 내 아이디로 꼭 시사방송 할 때만 방폭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쪽 기술팀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야.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도 없는데 방폭이 되는 문제. 그 문제랑 하여튼 오늘 되게 얘기를 몇 가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가 전면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내가 계속 그런 자기네들이 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주민이, 이민 가는 사람이 그 호화 여객선에 배를 타고 그 보름을 굶다가, 아니, 보름 동안만 빵을 먹고 일주일을 굶다가 저 사람들이 버리는 거를 음식을 날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해갖고 그 뱃삭에 음식값이 포함된 걸 알았다는 얘기 내가 해줬잖아. 내가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부산 갈 때 차비가 30만원 들었어! 그 30만원 갔다 와가지고 내가 대구 갈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경도 못 데리고 가고 노란벨린도 못 데리고 가고 내가 혼자 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차에 나 말고도 4명이 더 탈 수 있어! 4명이! 진짜. 그냥 세상 같은 배낭을 메고 KTX를 타러 전철 타고 막. 근데 사실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방송은 내가 이제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아마추어답게 그리고 다니는 거 그걸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 우리 망치가 참 고생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방송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안 돼. 자기들도 그게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참았는데 경희대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갈까봐 회기역까지 와갖고 마을버스 타고 정문 앞에 서서 또 걸어 올라갈까봐 밴을 보내주겠대. 그게 왜냐면 아프리카에도 되게 좋은 홍보거리잖아. 홍보 기회잖아. 그래서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밴 태워서 보내주겠대. 예,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희대 밴 보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미국에서 생방송 가능한 거야. 미국에서 보통 저녁 6시나 7시부터 강연이 시작이 돼요. 저녁 시간에. 그러면 우리 여기 한국 시간으로 10시나 12시나 3시나 이렇게 돼. 12시에 아니면 3시야. 낮. 딱 좋잖아. 생방송 보기 딱 좋은 시간이야. 그래갖고 아이폰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예. 내가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고 여러분 생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강연이 끝나면 아프리카에서 24시간 재방송을 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은 내가 거기서 모바일이 계속 끊길 수가 있잖아. 미국에서 모바일 방송이 끊길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창동 스튜디오처럼 아프리카 회사에서 생방송을 열어주고, 그리고 방송이 종료되면 재방송 24시간. 나 그래가지고 아니 내 걱정만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어디는 T1 그 70만 원을 딱 주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어디는 못하면 그 지역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이제 T1을 모두 필요 없다. 그 비싼 돈 그 T1 계약하지 마라. 그 환불 다 받아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미국 지역에서는 모금을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냐고. 오늘 다 씻었어, 씨.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우리 망치 부인에게, 그 경희대 강연 갈 때는 밴으로 에스코트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아이폰으로 생방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알려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6개 도시에다가 프랜카드를, 그러니까 강연장에 프랜카드를 전부 다 6장을 만들어서 페덱스로 닥닥 보내주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대상 시상식을 23일에 하겠다. 23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프리카가 오늘 나한테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은 말을 못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보안.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보안인데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알려줄게요.
근데 내가 정말 오늘 내가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이제 솔직히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너무나 속이 상한 거야. 아니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래갖고 가는 건데 이렇게 나를 마음고생을 시키고 도대체 왜 내가 미국을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찡얼찡얼 됐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읽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정말 몇 줄을 딱 안 봤는데 그때 말씀을 쫙 주시는 거야. 소름 끼치는 말씀을 주셨어 나한테.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미국에 가서 얘기할게요.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이 생방송을 들으면 저게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망치부인 생방송 강연할 때 미국에서 그 청중회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오늘 새벽 그 11일 11월 18일 새벽에 망치부인이 저게 그때 받은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네. 신이 어딨어? 그래 신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 신이 절대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우리 신이 어딨냐라고 생각되는 분 미안해요. 전도사냐? 전도사 아니에요. 집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퇴시키고 예. 그래서 나 미국에서 저녁 때 6번 강의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주실 거죠? 나 저기 미국에서 생방송 하면 여러분들 그때 그 생방송 다 사수해 줄 거지? 안 하기만 해봐. 안 돌아버려 그냥. 미국에서 오는 길로 접어 그냥. 뭐 내년도에 원대한 방송 계획이고 뭐 그냥 확 접어버릴 거야 그냥. 3,000명 안 되기만 해봐. 근데 제가요 그 뭐라 그러나 미국에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왜 9월 첫째 날 그런 얘기 했잖아. 9월 첫째 날 앞으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9월 첫째 날 내가 뭔가 나에게 준비시키신다. 그 얘기 했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거를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중이다. 그리고 뭔가 커지게 될 거라는 그 얘기도 내가 했지. 우리 방송이 좀 이렇게 커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 내가 했었잖아. 나는 그게 나의 평생 소원 야권 대통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야권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요.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얘기 오늘 들었어. 기가 막힌 이야기.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뭔지는 두둥 미국 가서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내년 첫 방송 때 망치 부인의 새로운 그 비전을 말씀드릴게요. 예. 나는 내가 이런 걸 해볼 생각이라고. 그런데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야. 아프리카 쪽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했던 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했었냐. 자기네들 들은 바 없대. 나 오늘 이거 봐. 나 지금 보이나? 나 지금 소름이 쫙 끼쳐 있는데 예. 소름이 막 딱 돋아 있다니까 지금. 카페 수준이 아니야. 내 소름이 지금 내가 막 오늘 나 있잖아 말하다가 막 입이 굳는 줄 알았어. 너무 충격 먹어갖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딸의 일정 내가 미국을 안 가려고 막 그랬는데 미국 일정을 그렇게 우리 딸의 시험으로 딱 그 가야 한다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뭐 저기 뭐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짜증이 났었잖아.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몰랐는데 가야 될 이유를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러분 아마 내가 미국에서 강의하는 걸 듣게 되면 기절하실 겁니다. 예. 내가 미국에서 그 얘기를 딱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기절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건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다음 달에도 생방을 여러분은 보십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강연하는 망치 부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내가 그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백악관 앞에서 길거리 수다방 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추워서 많이 사람들은 없을 거야. 백악관을 배경으로 내가 맨날 왜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길거리 수다방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할 거야. 그리고 뉴욕 맨하탄인가? 하여튼 뉴욕의 32번가에서 뉴욕 32번가에서 길거리 수다방 할 거야. 뉴욕에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그 다음에 이 백악관 앞에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 생방송으로. 아니다. 근데 거기서 생방송이 될까 모르겠다. 이게 건물에서는 다 되는데 그게 야외에서도 되는지 모르겠다. 야외에서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백악관하고 뉴욕은 내가 만약에 야외 생방송이 안 되면, 야외는 미국은 그렇게 생방송이 안 된대. 건물은 다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뉴욕하고 워싱턴은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게요. 예.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미국 6개 도시를 돌고 돌아와서 망치 부인의 더 큰 판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자, 하여튼 내가 무슨 돈으로 스튜디오를 차려. 망치 부인의 스튜디오를 차릴 돈은 없지만 뭔가 망치 부인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아프리카의 시스템이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길거리 수다방을 하게 되면, 예, 내년에 망치 부인이 길거리 수다방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그 적극적으로 장소 및 음향, 밴 지원해 준대.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우리 스텝이 같이 가도, 예, 몇 명 같이 가도 되는 거야. 서울에서 시청자분이 우리 같이 가요. 그럼 내가 한 2-3명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몰랐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중계차는 아니야. 중계차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는 내년에 지역 수다방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알려줄게. 지금 우리 동네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가 2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2개 사이가 초등학교 하교길이야. 근데 지금이 초등학교 하교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아프리카 밴이 그 애들 사이를 쭉 뚫고 들어왔어. 애들이 막 밴을 따라 뛴 거야. 누구냐? 이러면서. 지금 동네가 발칵 뒤집었어요. 아프리카 밴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연예인인 줄 알고, 근데 딱 어때가 알아보더라고. 야, 망치 부인다. 아니, 그리고 내가 요즘에 이제 길에서 내가 그 언제야? 몇 주 전이야?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딸이랑 같이 마을버스를 탔어. 그 딸이 뭘 먹고 싶다 그래갖고 나가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애가 지네 엄마하고 떨어져갖고 차 앞쪽에 앉아있다가 내가 이렇게 딸이랑 타는 걸 본 거야. 애가 막 뒤로 따라와가지고 우린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지네 엄마한테 엄마 아프리카 망치 부인 막 이런 거야. 엄마가 그게 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엄마는 망치 부인도 모르냐고 막 거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떻게 엄마는 망치 부인을 모르냐고. 그냥 그 엄마가 나한테 막 죄송하다는 거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했어. 그 아들 대신. 그 다른 어른들은 망치 부인 다 아는데 왜 엄마 모르냐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 미용실에 어떤 엄마랑 아들이 왔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내 방송을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망치 부인이라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 그래서 망치 부인 아니, 이거 안다 그랬대. 그래서 우리 언니야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막 정말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엄마, 망치 부인 동생이래. 막. 그러니까 그 엄마도 모른 거야. 망치 부인이 뭔데 이런 거야. 정치의식이 없다고 치는 엄마한테. 엄마는 정치의식이 없냐고. 그 정치는 삶의 문제인데 왜 모르냐고. 망치 부인을 왜 모르냐고. 막 아들이 화를 내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날은 대신 사과했다는. 예. 그날은 이제 우리 동생이 대신 사과하고 마을버스에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아프리카 밴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도 오늘 처음 타봤어. 나도 오늘 처음 타봤어. 그랬더니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순위가 몇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순위가 자꾸 변해. 뭐 한 50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 했었지. 그랬거든. 내가 보니까 76이네. 그 애가 확인하고. 내가 옛날엔 50이 안쪽이었어. 내가 지난 일주일 방송을 쉬어가지고 순위가 좀 낮은 거야. 이해 좀 해줘. 네. 하여튼 뭐라고요? 얘는 뭐니? 나한테 왜 하트 날리고 지랄이세요?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이번에 미주 일정을 끝내고 나면 내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거야. 큰 프로젝트. 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이게 나 혼자 생각이면 내가 오늘 나한테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랬거든. 그게 되겠냐고. 근데 딱 되겠어요 라는 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겠어요 라는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비웃지 말라고. 내가 입 다물었잖아. 그게 하다가 네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오늘 가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예. 자,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이 시사적인 비수기예요. 솔직히 어떤 시사적인 큰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딱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시사방송들이 전부 다 동반 다운되는 상황이야. 이미 그렇게 다운되기 시작한 게 내가 추적하기에는 9월 달부터 이미 다운되고 있었어. 9월 달부터 이미 이렇게 그 시사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아프리카에서 8년을 방송해봤는데 이게 이 시사적인 문제는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뭐 한 2달 잘 나가다가 사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사건 터지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월호로 너무 오래 간 거야. 너무 오래 이게 이슈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다들 지친 거야. 지금 모두가 지치고, 그러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희망 이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가라앉아 버린 거야. 가라앉아 버렸는데 망치 부인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찾게 된 거야. 예. 망치 부인이 해야 될 일을 찾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그래, 세월호 정부 잘못 맞아. 뭐 정부가 무슨 잘못이냐 하는 애들도 그 중간에서 막 망치 부인 방에 와서는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쓰지만, 얘네들 돌아서서는 그래 진짜 무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우리 방에 와서 왜 그렇게 글을 썼냐 하면, 그래 박근혜 무능한 거 안다.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자고. 대안이 있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무슨 정치 세력이 있어? 뭐 야당이 있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참여했을 때 참여의 방향이 있냐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야.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예, 제가 오늘 딱 감을 잡았고, 그니까, 우리 방에 와서 막 억지로 어그로 떨고 이랬던 이유가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막 지쳐갔던 이야기가 국민들이 막 지쳐간 이야기가 왜 지쳤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새누리당 개판이고 박근혜 정부 무능하고 다 알아. 그래서 뭐 너희들은 다른 정치할 거란 어떤 희망을 보여줬어? 기껏 안철수 띄워서 안철수가 되면 뭔가 새 정치 될까 했더니만 맨 더 지랄났고, 문재인이 대통령 한번 되나 희망을 가져봤는데 똑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자기네들끼리도 의견 통일 못해갖고 뻑하면 분당 협박질이고, 진보정당은 아예 당을 없애버린다고 협박당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월호 때 막 분노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망치 부인이 오늘 답을 찾았다는 거야. 오늘 망치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꾸만 뭔가 얘기하지 마. 자꾸만 얘기할수록 웃겨지니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마음을 비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면 마음을 쫙 비우고, 오늘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 다 버려. 다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망치 부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난 그래요. 우리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는 이 많은 종교들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쓰면 블랙입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나는 그 종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네가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서유기에 나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의 모든 형태가 다른 종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봐. 그 지역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신 거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가신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 이건 어떤 종교를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개신교 신자들이 막 쌩 난리를 피워.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이단이니 사이비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나한테 정말 이단이래.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냐고. 이게 사이비 아니냐고 막 그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종교의 틀로 갇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개신교의 교리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마호메트도, 공자도, 부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어. 그냥 다 복되게 살다가 죽은 거지.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죽은 거야. 노자나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 그렇게 죽었잖아. 예수처럼 가장 낮은 모습, 사형수라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은 성인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선택한 거야. 내가 예수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자기를 낮추란 뜻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지고 그만큼 희생하란 뜻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해. 나는 그만큼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다고 봐. 여러분 이슬람이요. 이슬람 종교에서 아브라함의 축제하는 거 알아요? 이슬람에서 아브라함의 축제, 아브라함의 날이 있어. 그리고 구약이 이슬람에 똑같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알라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 시대에 이야기한 하나님을 이슬람도 똑같이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무슨 힌두교라든가 이런 다신교들 있잖아. 이 다신교들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있어. 그 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야. 가령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미륵불이라는 게, 이걸 어떤 사람이 내가 불가를 미륵불 신앙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불가에도 미륵불이라는 게 있어. 그 미륵불이 무슨 뜻이냐? 미래불. 언젠가 와서 불쌍한 중생을 구원할 미래불이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 불교 철학의 한 기퉁에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를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종교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기독교가 아니면 망치부의 방송 들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 스님도 많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스님도 많고 신부님도 많아. 목사님도 많고. 심지어는 역수라는 분도 계셔. 주역. 주역하는 분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셔. 그런데 이분들이 깊이 자기 종교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내 말을 다 알아들어. 내 이야기를 전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종교적인 편향이 어쩌고, 아니 내가 우리 방에서 다른 종교라고 내쫓았어? 내가 다른 종교라고 내쫓았어? 내가 여러분이 무슨 불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라고 천대하거나 멸시한 적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예의지. 그죠? 지금 뭐 이 본방에서 불자 신자도 나오고 원불교 신자도 나오고, 응? 역술인이랑 목사님 궁금해? 니네들은 우리 방송을 들을 자격이 없어서 전부 블랙이야. 듣지 마. 아니 그렇게 방송을 못 믿겠는데 왜 들어? 여기서 역술인 손, 목사님 손, 그렇게 못 믿는데 왜 듣니? 그러면서 또 극혐이다. 아니 극혐인데 왜 들어? 아니 극혐이고 못 믿겠는데 왜 듣느냐고. 꺼져. 그래서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는 갖는 게 낫다고 봐.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메말라 있어. 굉장히 메말라 있고 시니컬해. 그러니까 되게 고독한 거야. 왜냐하면 그 자신의 영혼을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고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는 것보다 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낫다고 봐.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해라. 안 그런 종교 있어요? 모든 종교는
딱 하나야.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내가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인들은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게 종교의 역할이야. 하나님께서 종교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두신 이유가 그거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방식이야.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종교를 가지라고. 되도록이면 안 갖는 것보다 갖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고독하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이야.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그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참 나약한 존재야. 그래서 이 영혼이 그 어떤 자기에게 소명을 다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해. 그 끊임없는 위로와 치유를 종교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영혼이 더 강하게, 더 오래 이 맡겨진 소명을 이 지구상에서 행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바라봐요. 이게 좀 그 대형 교회에서 교리대로 교육받은 시청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면 기절을 해.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기도라고. 그런데 그렇게 대형교회에서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대형교회에서 교리 중심의 대형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우들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야. 그치? 결국은 이 교리 중심의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단이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틀이 정해져 버리면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가는 이유 중에 종교적 이유도 있어. 내가 미국에 가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내가 미국 가서 강연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저거구나 싶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인트로였고, 아니야, 목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목 감기가 너무 심해. 내가 목 감기가 뭐라 그랬지? 30%의 느낌? 아니 내가 오늘 늦었잖아요. 오늘 너무 생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인트로를 이만큼 하고 본방송으로 들어가서 주진우 기사 올라왔나요? 일단 자료실 먼저 봅시다. 어제 뉴스에는 주진우 그 얘기 안 나왔나 봐? 주진우, 김어준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그 구형한 기사 어제 그 뉴스케이나 이런 데서 다룬 거 없어요? 손석희 뉴스나? 자료실에 올라온 뉴스가 없네. 그러면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왔나? 예. 아니 그것도 뉴스에 올라온 게 없어?
제가 함께 읽는 뉴스를 며칠 안 봤더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올려주셔가지고요. 찾는데 애먹었어요. 찾지 못하고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이 글. 검찰 주진우 김어준의 징역 2, 3년 구형. 잠깐만.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아우 이놈의 가래. 진짜 태호 오빠한테 저주를 받았어. 가래 부인 된 거야. 검찰 검찰이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한 낙검수의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재판이란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만 씨가 오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낙검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정했다. 선고가 1월 16일로 된다는 거네. 예. 간을 보는 거죠. 구형하고 선고 사이는 보통 15일이야. 구형하고 선고는 보통 15일이라고. 나 봐봐. 이거 선거법이잖아.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건데 무슨 구형 결심 공판하고 선고 공판하고 2달이 차이가 나. 말이 안 되지. 이건 뭐냐? 간 보는 거야. 간 보는 거야. 반응을 보는 거지.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야. 예.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원대한 그들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의 이 상황을 보는 거지. 어떻게 반응하나. 자, 원래 선거법은요, 굉장히 빨리빨리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판결 작년 4월에 났잖아. 대법원 판결까지. 1심, 2심, 3심이 11월부터 4월까지 5개월에 다 끝났어. 선거법이라서. 그런데 왜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까? 그렇게 못할까?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는 거야, 분위기를. 자,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허위사실인데? 박근혜 오촌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 그거 사실이잖아. 안 죽었어? 박근혜 오촌의 동생이 박근혜 오촌 형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 그거 아니야. 그게 무슨 허위사실이야.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
뉴스에 나왔던 거 아니야. 어? 뉴스에 나왔다고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박지만 연루설은 왜 나왔느냐. 이걸 갖다가 박지만이 연루했다. 그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 소위 이제 동생이 칼부림으로 죽인 사람, 그 칼을 맞고 죽은 사람이 박지만 관련 재판 증인이었다는 얘기한 거잖아.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그 당시 나온 뉴스가 내 기억에는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 동생, 그러니까 박근혜 오촌의 동생이 박근혜 오촌 형을 죽인 거야. 그랬는데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위 그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잖아. 그죠? 그게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사가요. 이건 팩트만 나열했던 거야. 일단 박근혜 오촌 동생이 박근혜 오촌 형을 찔러 죽이고 자살을 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야. 두 번째, 그런데 그 오촌 형이 칼을 맞고 죽은 오촌 형은 박지만과 박지만 여동생 남편 사이에 그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이었다. 재판에 증인을 서기 얼마 전에 칼부림으로 죽었다. 팩트 3개를 나열한 거 아니었어? 그죠? 이게 사실이잖아. 나는 그렇게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뉴스에 나왔던 사실들이잖아요. 뭐가 말이 이상해. 사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이 죽은 오촌형, 칼을 맞고 죽은 오촌형이 지금 이제 박근혜 여동생 남편, 검정 리본 달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슨 재판을 받았느냐?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재판을 받은 거야. 근데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 자기를 홍콩에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고소를 한 거야. 맞지? 뉴스 좀 찾아서 올려줘 봐봐. 그러니까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박지만이 자기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그 고소를 했던가 뭐 하여튼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이 박지만 측에서 맞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 여동생 남편이 구속이 됐던 거야. 근데 그 구속된 여동생 남편의 핵심 증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오촌 형이었어. 그러면 이 오촌 형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오촌 형이 이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청부살인하러 갔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촌 형이 얘를 위해서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을 하겠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야. 이 사람 주장이. 그랬던 거잖아. 그랬는데 이 오촌 형이 재판을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앞두고 일주일이었지. 일주일인가 재판 앞두고 칼부림이 나서 죽은 거야. 그랬는데 이 죽은 동생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죽음을 당한 형보다 높았어. 그리고 키도 죽은 사람보다 작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고 술에 더 취한 사람이 힘세고 키가 큰 형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목을 매달았다는데 그 목을 매달기 위해서는 어디에 받침대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받침대가 없다. 그게 기사의 전부야. 이건 팩트잖아, 팩트. 여기서 뭐가 허위사실이냐고. 지금 주진우, 김어준이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여동생 남편의 주장을 그대로 써준 거 아니야. 그러면 허위사실은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의 오촌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거라고. 박근혜 오촌 동생이 박근혜 오촌 형을 죽인 거라고. 그렇게 된 사건이었다고. 이게 조각조각 다 다른 기사에 나왔던 조각조각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보도한 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이게 왜 허위사실이야? 자, 그렇다라면 이게 후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보도였다면 그럼 원세훈하고 국정원 왜 무죄인데? 어? 원세훈하고 국정원 왜 무죄야? 원세훈하고 국정원 그동안 뭘 했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왜 그 새끼들을 전부 다 무죄 줬어? 어? 원세훈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그 김무성, 권영세 이 사람들 왜 다 무죄 줬냐고. 후보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수천만 건을 퍼뜨렸는데 걔네는 왜 무죄야? 다른 사건을 뭘 끌고 와? 똑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건은 무죄를 주고 지금 있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지금 유죄라고 기소를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같은 사건이야, 같은 사건. 동시에 벌어진. 이거는요, 대한민국 언론을, 이건 그거야. 내가 볼 때, 팟캐스트 겁주기야. 예. 팟캐스트 겁주는 거라고. 어제 이야기하고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봐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어? 사법부가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하냐? 그게 민주주의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냐? 그게 민주주의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기준이에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두 가지를 보면 돼.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가? 공정한 재판하는가? 두 번째,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이 살아있는가? 두 가지가 살아있다면 민주국가이고 그 두 가지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 만약에 주진우, 김어준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왜냐? 대한민국 법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수천만 건의 범죄 증거가 드러난 국정원 범죄는 모두 무죄를 주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들에게 유죄를 준다면 이건 대한민국 법원이 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거야.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적 투쟁이란 틀거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만 법을 지키면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닌 거야. 전 국민의 저항권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인 거야. 나는 이 재판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재판 매우 중요하다고 봐. 자, 제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원세훈, 김용판을 무기징역 줬다면 나는 김어준, 주진우도 뭐 징역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원세훈하고 김용판 무죄를 주고 언론인 두 사람을 유죄를 준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었다라는 선언이라고 봐요. 나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말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야. 난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말하겠어요. 역사라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100년의 권위를 누리고 100년의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0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당신의 오늘의 이 판단,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이 판결들에 대해서 100년 뒤의 역사는 분명히 날카롭고 무서운 평가를 내릴 거다. 당신의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판결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인증할 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 판사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볼 때 지금부터 100년의 권위와 100년의 부를 누릴진 몰라도 100년 뒤에 치욕스러울 것이다. 판사가 뭐야? 명예로 사는 사람이야. 100년까지도 안 걸려. 100년까지도 안 걸린다고. 역사라는 게 살아있어요. 역사는 생물이야. 그 역사가 봐봐.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태종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태종과 세조의 쿠데타를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공신이라고 온갖 호화사치를 누렸지만 태종과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은 그 뒤끝이 모두 안 좋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역사라는 거야. 그 순간에는 그 기세에 눌려서 모든 사람이 꾹 참았더라도 100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광해군을 그렇게 쫓아내서 모욕과 멸시를 주고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광해군이 정치를 똑바로 했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박정희 때 인혁당을 죽였던 그 판사들 지금도 그 이름이 떠돌고 있어. 박정희 때 인혁당 그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 이거 살인죄야. 박정희 때 인혁당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각종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던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들, 그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 어? 인혁당, 인민혁명당의 줄임 인혁당. 오늘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판결이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을지 확신합니까? 전 세계에서는 공통되게 모든 재판장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 뭐냐 하면 Your court, 당신의 재판정 안에서 당신은 절대 권위자다. 그런 뜻이야. 이 재판정 안에서 당신의 절대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왜 당신에게 절대 권위, 신이 부여한 절대 권위가 주어지느냐 하면 당신의 양심 안에 작용하시는 신의 그 진실, 그리고 법이라는 진실, 두 가지 진실을 기준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사람이라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렇게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역사는 20, 30년 안에 당신들의 오늘의 이 부를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더럽게 기억할 겁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주의 섭리를 창조하신 분의 메시지라고. 당신들이 지금은 권력에 줄을 서서 거기서 부장판사 되고 대법원장 되고 헌법재판소 판관 되고 올라가는 것 같지? 그 이름이 매우 부끄러워질 때가 멀지 않았다. 어? 당신들의 그 이름이 부끄러워질 때가 멀지 않았다. 판사는 신의 대리인이야. 판사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신을 대신해서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판사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야. 그런 판사들이 그까지 돈에, 그까지 권력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그렇게 정말 엿가락 세 조각밖에 못하게 써먹는다라면 정말로 부끄러운 내일이 바로 다가올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정말로 신에게 초점을 맞춘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러면 민주주의 헌법이 있는데 민주주의 운영을 안 한다면 이건 국가가 권위를 상실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국민은 비로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정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낙곰수도 죄인이야? 낙곰수가 왜 죄인이냐고. 없는 사실을 얘기했어? 국정원하고 이 원세훈, 김용파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지만 낙곰수에서 허위사실 얘기했냐고. 있는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정봉주가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을 살았어. 그 사람 얘기한 내용이 누가 말한 거야? 박근혜가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한 거야. 정봉주가 징역 1년 살아야 되면 박근혜도 징역 1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정봉주는 유죄, 박근혜는 기소도 안 해? 그게 대한민국 법원이야? 어?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은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 사망선고 받은 거야. 법원이 개판이란 얘기는요, 여러분. 더 이상 국민이 합법적 투쟁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상황이 왔다는 걸 의미해요. 아직 1월 16일이 오지 않았어. 아직 1월 16일이 오지 않았지만 이 1월 16일 대한민국 법정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요. 그게 사인이 돼야 돼요. 그날 정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원세훈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정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주진우, 김어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더 이상 법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킨다는 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김어준, 주진우에게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 법원은 권위를 상실한 겁니다. 법원이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법정이, 아니 정부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감옥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가 헌법에 없는 얘기했어? 저항권은 헌법에 나온 얘기야. 내가 헌법을 지켜서 감옥을 가야 돼? 헌법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감옥을 가야 돼? 어? 대한민국의 법에는, 재판에는 증거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거야. 국정원 내 조직적인 댓글 증거 다 나왔죠? 그러면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처벌 안 했지. 무죄 줬지. 그러면 이건 이미 법정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뭐가 보장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야.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심지어 다른 나라는 언론이 허위를 보도했다면 허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언론 처벌받지 않아. 그만큼 언론에 자유를 주는 거야. 권력을 감시하라고. 그런데 지금 주진우, 김어준의 주장은 개별적으로 있었던 팩트,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박지만이랑 고소한 내용, 그거 법정에 고소한 내용, 그거 기사화한 거잖아. 법정에 고소고발한 내용을 쓴 건데 그게 허위사실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징역 3만 년은 살아야지.
징역 2만 년은 살고. 안 그래? 낙검수가 영향력 있다. 아니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거 매일 300만 부 나오잖아. 매일 몇백만 부 나오고 채널A, TV조선 24시간 거짓말하고 있잖아. 걔네는 징역 5만 년, 50만 년을 살아야지. 박근혜 7시간 풍문을 쓴 조선일보 기자는 왜 처벌 안 하냐? 어? 주진우, 김어준이 있는 사실, 재판에 고소고발된 내용을 밝혀서 저게 처벌받아야 되면 박근혜가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불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돈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는 왜 처벌 안 해? 걘 징역 20년 살아야 되겠구만. 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 감옥 아직 안 갔어. 아유 또 무식하게. 고등학교 법과사회 안 봤어? 고등학교 법과사회책 안 봤어? 구형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이 재판의 과정 다시 설명할게요. 재판의 과정. 먼저 그 형사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해. 그럼 형사가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접수를 해. 그래서 수사를 해. 그래서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걸 보고서를 써서 얘는 유죄인 것 같다. 이놈의 범인인 것 같다. 써서 검찰로 넘겨. 그럼 검찰이 그걸 송치했다 그래. 그럼 검찰에서 보충으로 범인을 불러서 물어봐. 너 임식기 너 그랬냐? 물어보고 증거하고 확인을 해봐. 아 이놈의 유죄가 확실하다. 그러면 기소를 하는 거야. 재판에 회부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가 보니까 주소가 불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한마디로 도주 위험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기소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근데 만약에 얘가 그 주소가 명확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거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하는 거야.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게 이제 원칙이야. 기소가 됐다는 얘기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재판을 심리라는 걸 해. 심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피고인과 그 다음에 검찰이 서로 검찰은 범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거기 재판정에서 의견을 서로 주장을 하는 거야. 심층 논리 싸움을 벌이는 거야. 그러다가 결심 공판이라는 걸 해. 심리를 여러 번 하고 결심 공판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 이제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대로 범인은 유죄니 유죄 판결을 해줘야 되고 형량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게 결심 공판이야. 그래서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형, 입으로 형벌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구형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변호사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해.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의 주장 중 이런 문제는 이런 증거로 반론할 수 있고 이런 주장은 이러한 증거로 반론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무죄임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최후 변론을 해. 그리고 나면 판사가 그 두 가지 검찰의 구형과 변호사의 최후 변론 두 개를 갖고 들어가서 보름을 고민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게 선고야. 그게 선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이것도 모르면서 그 뻘소리 찍찍 싸대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 심리, 결심 공판, 선고. 기소는 재판이 열렸다는 얘기야. 심리,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사와 피고가 서로 논박을 하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결심 공판은 그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검사가 얘는 유죄라서 이 정도의 형벌을 달라고 요구하고 변호사는 그 검찰의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반론을 제시하는 게 결심 공판. 그 다음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거. 그게 선고. 그 과정을
1심, 2심, 3심까지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지금 주진우 3년, 김어준 2년은 구형이야. 검찰의 요구. 누가 지금 여기서 싸워. 내가 벌레하고 얘기하지 말랬지. 무당벌레랑 얘기하지 말라고 얘가 몇 번 얘기했어. 나만 바라보라고. 왜 한눈 팔어? 왜 딴 데 봐? 나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왜 무당벌레한테 한눈 팔고 지랄이야? 무당벌레는 말도 해. 특히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 예. 누구야? 또 벌레 또 하나 누구야? 알았어. 두 마리밖에 없었어? 예. 그래서 이게 재판 과정이다. 근데 보통 결심 공판하고 선고가요, 원래 붙어 있어요. 나를 재판할 때 2주 만에 했잖아, 2주 만에. 2주도 아니었어. 열흘인가? 나 구속시킬 때는 초고속으로 구속시켰잖아.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면서 잡아 넣을 때는. 근데 풀어주는 건 그 결국은 대선 끝난 다음에 풀어준 거 아니야. 허위사실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 김어준, 주진우는 지금 1년이 넘은 거 아니야. 2년째 아니야, 2년. 2년 동안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거 아니야. 그런데 결심 공판을 2달이나, 이건 뭐냐, 2달 동안 뭔가 작업한다는 얘기야. 지금 예상되는 스토리는 뭐냐 하면, 대대적인 공안 탄압. 12월쯤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난번에 땅굴 얘기 막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었잖아. 그 땅굴하고 전쟁설을 퍼뜨려서 공포심을 퍼뜨린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공포감을 퍼뜨린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땅굴 있다면 진짜 믿으니까. 그가 이제 물정을 잘 모르시잖아. 첨단 무기의 상황도 모르고 한반도 국경선을 24시간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땅굴이 있다 그러면 진짜 믿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용 땅굴 동영상을 돌리면서 12월에 전쟁 난다고 개소리를 막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구속돼야지. 그 여자가 거짓말했으면 구속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구속 안 시켰어? 12월 전쟁설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다 알면서 땅굴을 덮었다. 그러면 그 여자를 구속시키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진 새끼들을 몽땅 구속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로 그렇게 땅굴이 많다면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국가안전기획실 이거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미친 여자 계속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한 얘기가 뭐야?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가 다야. 그죠? 그 여자 체포 안 됐지? 그 여자 체포도 안 하고 그냥 12월 전쟁설 퍼뜨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연병할? 그 여자 말이 허위사실이면 잡아 넣어야지. 그런데 이 땅굴설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야. 그 땅굴설을 퍼뜨려서 땅굴과 전쟁설로 12월에 대한 공포를 주는 거야. 북한 빨갱이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을 쫙 뿌려. 그 다음에 12월 정도에 이 진보당 해산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진보당을 해산한다 그러면 그때 막 젊은 진보 세력들이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당을 해산할 근거가 미흡한데 어떻게 정당 해산하냐? 이게 여러분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외국에서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은 문제 있다라고 얼마 전에 외국에서 누가 들어왔지. 외국의 무슨 단체에서 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이 부당하다라고 경고하러 들어왔어. 그 뉴스 좀 띄워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 만약에 진보당에 대해서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됐어? 그렇더라도 그건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돼.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란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아서 죽여버리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 대해서 선택한 국민이 10%야. 그러면 그 10% 국민이 다음에 선택을 안 해버려서 자연적으로 죽여버리는 거. 그게 민주주의적 원칙이에요. 지금 진보당이 해산 안 해도 누가 찍어주겠어. 알아서 자생적으로 죽을 정당을 왜 해산하냐고. 이건 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두 번째 또 노리는 게 있는 거야. 뭘 노리느냐? 공안 통치, 공포, 전쟁 공포를 팔아서 독재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억누르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지. 땅굴설 퍼뜨리고, 조직적으로 땅굴설 퍼뜨려서 전쟁 공포를 팔아. 그 다음에 진보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이념 논쟁을 일으켜. 그런 다음에 그 공안 탄압을 해가지고 그 민주 세력들을 위축시키는 거. 이게 얘네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보인다는 거지.